안녕하십니까. 흥미유발 박학다식 자유분방 과학 토크쇼 다락방의 장풍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락방의 재치꾼 김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락방의 공식 걸백 최정문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생활 속 숨은 과학을 찾아주실 특별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하늘을 지배하는 남자 송병흠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송병흠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비행기였습니다. 네. 저는 이 비행기 하면 어릴 적 꿈이 좀 생각나요. 뭐 어떤 꿈이요? 파일럿. 그렇죠. 남자들은 파일럿 한 번씩 꿈을 꿔요. 그렇죠. 저 때는 파일럿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파일럿을 꿈꿨으나 네. 공부를 잘해야 되더라고요. 비행기 하면 떠오르는 뭐 추억 같은 것이 있나요? 비행기 타면은 전 비행기 처음 탈 때 이제 이륙을 하잖아요. 너무 떨리는 거예요. 이 비행기가 정말 안 떨어지고 잘 날 수 있을까 두근두근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저는 비행기 처음 탈 때 옆에 누가 그랬어요. 귀가 먹먹할지도 있고 올라갈 때 이게 충격이 있다. 그래서 엉덩이를 들고 타라고 하더라고요. 좀 이륙할 때 엉덩이를 이렇게 들고 신발 벗고 타라는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이게 다들 이렇게 우리가 늘 꿈꾸게 하는 존재, 이 비행기. 이 비행기 첫 탄생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최초의 비행기를 만든 건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위인전에서 한 번씩 다 읽어본 그 형제님도 맞잖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동력 비행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건 1903년 라이트 형제가 날린 플라이어 1호인데요.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하늘을 나는 글라이더에 대해 연구를 했지만 라이트 형제가 만든 이 플라이어 1호는 엄청난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력 비행의 시초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기능이 있길래 엄청나다는 표현을 쓴 정도로 무슨 기능이 있었던 거예요? 기존 비행기하고는 이제 달랐던 게요. 이제 플라이어 엔진 같은 경우에는 가볍고 좀 힘이 센 가솔린 엔진을 이제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엔진보다 훨씬 가벼운 거죠. 그리고 이제 프로펠러는 이제 배에 있는 프로펠러를 이제 보고 이제 똑같이 만들었어요. 근데 비행기에 달 때는 수직으로 세워서 좀 다른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장착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비행기가 앞으로 나가는 추진력을 얻을 수 있었고 프로펠러 같은 경우에는 이 단단한 나무로 거의 한 8피트, 2.4m 정도 되는 그 크기의 프로펠러를 만들어서 가운데는 단단한 쇠축,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가솔린 엔진 이런 식으로 이제 날 수 있는 그러한 비행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제 동력 비행 성공의 열쇠였던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라이트 형제의 플라이어 1호 이전에 이미 하늘을 나는 비행체가 발명됐다라고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프랑스의 크레망 아델이라는 사람이 이 플라이어 1호보다 무려 13년이나 빠른 1890년에 이 증기기관을 이용한 나는 물체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게 최초의 동력 비행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뭔지 말씀 좀 해주세요. 13년 전에 크레망 아델이 만든 것도 이제 동력 비행체가 맞고요. 그리고 또 뉴질랜드에서는 라이트 형제보다 한 달 전에 리처드 피어스라는 그런 농부가 동력 비행체를 날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못 받고 만들었다 했는데 본 사람은 없어. 나만 아는 이야기. 그래서 2달 전에 만들었다고 얘기할 걸. 어린 애들만 봤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전해오고요. 그리고 크레망 아델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 라이트 형제의 그 비행기하고 다른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종사가 원하는 대로 그래도 조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크레망 아델이 만든 것은 이런 비행 제어가 좀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그 사용한 엔진도 라이트 형제의 가벼운 가솔린 엔진하고는 틀리게 뭐를 했냐면은 옛날에 쓰던 그 증기기관을 갖다 달았다고. 그러면 이것은 과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비행체로 보기에는 좀 힘든 면이 좀 있고요. 그래서 최초는 라이트 형제. 오케이, 네. 라이트 형제죠. 그렇습니다. 하늘을 나는 물체라고 해서 다 비행기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걸로 전 이해가 됐는데요. 네. 비행기다라고 우리가 예. 얘기를 하려면은 어떤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될까요? 일단 비행기는 날개를 고정된 날개를 달고 있으면서 추진하면서 하늘을 나는 양력을 발생하는 것이 비행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좀 쉽게 풀어보면 첫 번째, 공기보다 무거워야 됩니다. 열기구나 비행선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고정된 날개에서 양력을 발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양력을 발생할 수 있려면 추진력이 있어야, 동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뭐냐? 비행기로서의 역할을 하려면은 조종사가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비행 제어가 가능해야 제어를 된다.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비행기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이 네 가지가 비행기 정의다. 저는 비행기나 뭐 헬리콥터나 다 똑같은 건줄 알았어요. 다 비행기, 하늘 날면 저도 다 비행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비행기를 만약에 타면 많게는 한 번에 막 500명 정도까지 네. 태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을 태우고 비행기도 엄청 무거울 텐데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는지 저는 되게 궁금해요, 그게. 아무래도 뭐 날개가 있으니까 날개 좀 새처럼 나는 거죠. 뭐 그게 중요하잖아요. 날개가 딱. 그냥 날개치. 직구해야 돼. 짓은 안 짓은 안 하는구나. 하는 아 근데 날개가 맞는 게 이 비행기가 날개 하는 원리 중 하나가 바로 양력이거든요. 이 양력이라는 거는 물체가 유체 속에 있을 때 수직 방향으로 받는 힘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이 힘은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 쪽으로 생기고요. 물체에 닿은 유체를 밀어내는 힘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아. 양력, 수직 방향. 양력은 제가 아는 양력은 저 양력 4월 음력. 26일생이거든요. 그렇죠. 좀 더 편하게 그 나는 원리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네, 좀 어렵네. 쉽게. 네. 예, 알겠습니다. 비행기가 이제 그 나는 원리는 이제 네 가지 힘이 있습니다. 네 가지 힘. 예, 네. 첫 번째가 이제 공중으로 뜨게 하는 양력. 양력. 그다음에 만류 인력으로 이제 무게에 따른 중력. 중력. 그다음에 앞으로 나가는 추력. 그다음에 이제 공기 저항 때문에 못 나가게 하는 항력. 네. 이 네 가지 힘이 이제 조화롭게 되었을 때 항공기가 이제 자세 제어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양력을 말씀드리면은 항공기를 공중에 뜨게 하는 겁니다. 네. 그 큰 비행기가 새처럼 뜰 수 있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이죠. 공기가 위아래 흐르는 속도에 따라서 속도가 빠르면은 압력이 낮아지고 네. 또 속도가 느리면 압력이 높아져서 발생하는 아까 말씀하신 수직적으로 작용하는 양력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작용 반작용. 우리 연 같은 경우 바람을 이렇게 맞아서 뜨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죠? 네네. 똑같습니다. 그러면 날개를 갖다가 이렇게 했을 때는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내려가고 그래서 그거 작용 반작용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중력은 간단한 겁니다. 만류 인력이죠. 새도 아주 가볍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보면 항공기도 속은 텅텅 비게 이렇게 가볍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승객이나 짐만 실 수 있는 그러한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추력입니다. 즉 양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비행기 같은 경우는 날개짓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새는 날개짓. 근데 양력을 발생하려면 앞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날개 위에가 볼록한 날개 위에 공기는 정지되어 있지만 표면의 공기는 빠르게 움직이고 같은 시간에 여긴 천천히 움직여서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기의 흐름이 빠른 쪽은 이제 상승하게 돼서 이제 이 추력이 있어야지만이 이런 양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항력은 여러분들 수영할 때 이 물의 저항 때문에 앞으로 안 나가듯이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바람 불 때 달리기 하면은 막 앞으로 안 나가듯이 항공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선형 물체를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새도 비행기랑 똑같이 유선형 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속도가 빠르면은 압력이 낮고 그다음에 속도가 느리면은 압력이 많은데 압력이 낮은 빠른 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제가 종이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쉽게. 그렇죠. 배로 위에 이거를 원리를. 기다렸던 거예요, 저는. 네. 눈으로 저희가 양력을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바람을 불게 되면 똑같은 효과로 되면서 끝은 이 속도가 빠르니까 자꾸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면 그러면 밑에서 불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지만 위에서 제가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올라갑니다. 이게 속도가 빠르게 되면 압력이 낮아서 그쪽으로 힘을 받게 항공기도 되네. 날개의 양력에 의해서 뜨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니까 네네네. 좀 더 이해가 되네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비행기가 사실 지금 과학적 원리, 물리학적인 원리 네 가지가 나왔거든요. 네. 네. 양력, 중력, 그리고 추력, 항력까지. 맞습니다. 오늘 교수님도 특별히 모신 김에 네. 사실 비행기 궁금하잖아요.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네. 사실 우선 이 안전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아. 원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파헤쳐 봤으니까 그래서 비행기와 관련된 진실 혹은 거짓을 한번 밝혀볼까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진실 혹은 거짓인데 네. 우리 이런 거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휴대폰을 네. 비행기 모드로 바꾸지 않으면 심각한 비행기 오작동이 일어난다. 아, 이거 진짜 궁금했던 게 탈 그러니까요. 때마다 비행기 나오잖아요. 네. 비행기 모드로 전환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진실일까 네, 거짓일까? 사람이 네네. 심리상 안 하고 싶어진다. 안 했을 때 어떤 꼭 일이 발생해요? 청개구리처럼. 근데 저는 약간 겁이 많아서 끄긴 끄는데 저도요. 저는 비행기 모드가 안 하고 끄긴 끄는데 속으로는 진짠가? 어떤 이게 휴대폰 맞아. 하나가 무슨 영향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요. 사실 네. 휴대전화 말고 네. 전자기기 사용도 다 하지 말라고 네, 네. 하는데 그럼 이게 상관이 있나 싶은 그러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얼마나 큰 오작동이 생기길래 전부 다 끄라고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어떤 네. 게 진실인지. 예,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항상 그렇게 오작동한다는 것은 근거가 이제 부족한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휴대폰 사용을 가능한 한 지양하고 네. 비행기 모드로 이제 권장하라는 이유는 네. 항공기가 일상적으로 타고 다니는 자동차하고 다르게 네. 최첨단 항법 장비 있죠. 네. 그다음에 자동 비행 장치 맞아요. 있죠. 그다음에 각종 전자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항공기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혹은 몇몇 사람들이 휴대폰이나 노트북 뭐 이런 여러 가지 전자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네. 여기에 대해서 오작동을 일으켰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아, 있긴 있어서. 약간 그렇습니다. 통신 장애 예. 같은 게 발생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BBC 보도에 따르면은 전자기기로 일어난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작동의 보고는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2013년도에 이제 스마트폰은 항공기 계기에 영향을 받아서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하면서 미국 그 FAA 연방항공청에서는 규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전화나 이제 컴퓨터로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네네네.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토부에서 그 다음에는 14년 3월에 이제 비행 단계에서는 우리 핸드폰을 비행기 모드로 두십시오. 그러나 통화는 금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통화는 전파의 세기가 더 네. 세서 네. 이제 방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항공사에서는 비행 중에 유료로 네.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하늘에 올라오고 그러면 사진 찍어갖고 빨리 인스타 같은 데 올리고 싶기도 하고. 막 맞아요. 자랑도 하고 싶고 막 나 그런데. 지금 하늘 위에 있다. 기내식, 기내식. 상공 몇 미터. 샵 하늘, 샵 구름. 사실 이게 어떤 오작동이 뭐 보고가 있었고 사실 사고는 없었지만 그래도 네. 우리가 좀 이제 조심을 해야 될 아무래도 방해를 할 수 있으니까. 네. 자, 다음 진실 혹은 거짓은요. 이겁니다. 비행기는 운항 중에 벼락을 맞기도 한다라는 것은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저는 왠지 아닐 벼락이요? 것 같은데. 왜냐면 벼락. 구름 위로 날아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름 밑에 있어야지 벼락을 맞죠. 아니 근데 벼락이 뭐 언제 칠지도 모르는 거고 네. 그리고 하늘에서 어쨌든 벼락이 치면 감전당하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가 타고 있는 비행기에 언제 벼락을 맞을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무섭지 않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뭐 맞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비행기는 이제 구름 속을 뚫고 이제 비가 올 때 상승을 하거나 네네. 또 네. 내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벼락을 맞을 수는 있습니다. 저도 뭐 한 두세 번 맞아봤습니다. 근데 일단 비행기에 이제 벼락을 맞았을 때 여러분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비행기를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복합 재료인데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전기가 안 통할 수도 있지만 가운데 이렇게 띠를 둡니다. 네. 전기를 통할 수 있는 띠를 둬서 맞으면은 비행기 동체를 따라서 끝에 있는 10에서 15cm 정도 되는 그러한 이런 그 침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침이 바로 이제 벼락을 맞았을 때
공기 중으로 방전을 다시 시켜내주는 겁니다. 하긴 뭐 비 오는 날 뭐 구름 위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네네네네. 뭐 그럴 가능성이 그런 거 맞을 수 있을 있죠. 수가 있죠. 다행이네요. 다 이미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이 다 안전장치가 그렇죠. 되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는 비행기 타면서 비행기 창문을 보면서 궁금했던 게 있거든요. 창문이 모양이 약간 직사각형인데 그러네. 모서리가 둥글게 생겼잖아요. 맞아. 근데 그냥 제 생각에는 반듯한 게 만들기가 더 쉽고 둥근 게 만들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왜 둥근 모양으로 했을까? 디자인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도 혹시 뭐 숨은 비밀 같은 게 있는 예, 건가요? 거기에도 숨은 과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창문에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그 비행기 중에 이제 여객기들은 높이 날면은 뭐 3만 5천, 뭐 3만 7천까지도 갑니다. 그러면 그 고도가 지상에서 한 10km가 됩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게 비행기가 사실 압력을 많이 받게 되겠죠, 외부로. 네. 그래서 이 압력을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는 받는 압력이 상승했을 때 네모난 경우에는 모서리 부분에 많은 압력들이 생깁니다. 이것이 계속 오래되다 보면 거기에 이제 크랙이 가게 되고 그래서 비행기의 그 창문을 둥그렇게 만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약간 힘의 분산을 위해서 압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압차를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둥근 모양으로 이런 과학적인 진짜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 그렇다면 다음 진실 혹은 네. 거짓을 보겠습니다. 저도 이거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네. 비행기는 이륙 후 4분 네. 그리고 착륙 전 7분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그때 저기 벨트 착용하라고 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막 맞아요. 갑자기 다 테이블 올리라고 네, 그러고. 원래 조금 그 자세도 이렇게 피라고 맞아, 하고. 맞아. 그렇죠. 네. 맞는 얘기인가요,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맨 처음에 이륙해서 상승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강하에서 착륙하는 데가 거의 90%의 그 모든 사고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고 조종사들이 할 일이 가장 많은 때입니다. 예, 그리고 비행 단계가 가장 전환되는 거죠, 그죠? 네네네. 왜 네. 지상과 하늘. 그래서 가장 위험한 그런 비행 단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통계 처리를 어떻게 했냐에 떨리지만 통설은 이렇습니다. 비행기 사고로 죽을 확률하고 자동차 사고로 죽을 확률을 비교하면은 통설은 10배 이상 자동차 사고로 죽을 확률이 더 높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히려 이 비행기 타는 데는 안심하고 타셔도 된다. 자동차는 안 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더 안전한 10배 이상 안전한 비행기를 안 탈 필요는 없는 것이죠. 전 약간 비행기가 약간 두려웠었어요. 우리가 그냥 괜히 하늘에 떠 있어서 맞아, 두려움이 맞아. 있었던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뭐 사고 날 안전하다. 확률이 굉장히 낮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몰랐던 비행기 속 숨은 비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역시 과학기술과 그리고 이 항공 분야 역시 빠르게 발전을 이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또 어떤 비행기가 하늘을 날지 네. 네. 그 각자 미래의 비행기를 한번 상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일단은 어렸을 때는 그런 비행기 생각해봤어요. 어떤 비행기? 날개가 이렇게 움직이는 비행기를 아 진짜 새처럼. 때처럼 이러면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 네. 네. 요즘에는 그 저런 건 좀 스텔스와 다르게 스텔스는 레이더에 안 잡히는 거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는 그런 비행기도 좀 투명 비행기. 네, 투명 비행기 같은 게 나오잖아요. 영화 속에는 막 있잖아요. 쭉 날아가다 갑자기 휘용 하면서 사라지잖아요. 아 그럼- 스타워즈처럼요? 네, 그런 비행기도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저는 곧 이제 무인 자동차가 있으니까 네. 이제 무인 비행기. 저는 안 탈 거예요. 아 그렇지. 무서워요. 왜 무인 자동차 나오면 안 타실 거예요? 안 탈 거예요. 무인 자동차 안전하면 무인 비행기 더 안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배인데. 저는 안 탈 거예요. 내가 운전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해. 어우 무서워. 직접 운전하는 비행기. 전 또 그런 비행기도 상상해봤어요. 그냥 진짜 빠른 비행기. 제트기. 그냥 우리 이렇게 비행기가 네. 우리 활주로 가서 이제 막 그 대기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오래 걸려요. 그래도 이제 이륙하는데 네. 그냥 떠서 어. 그냥 가는 로켓처럼 그냥 떠서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타면은 네. 뿅 하고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가는 그런 비행기. 자 그런데 그럼 교수님 그럼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들이 이런 현실화될 비행기 가능성이 있는지. 현실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이 비행기에 대한 연구 개발이 언제까지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그 초음속 비행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초음속이요? 예. 뭔가 초음속 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빠를 것 같은 네. 초음속이니까 처음 듣잖아요. 그렇죠. 음속보다 빠른 비행기입니다. 우리 소리 속도보다 빠른 비행기. 네. 현재까지 그 이루어진 실험 결과에 따르면은 이 초음속 비행기는 이제 음속이 초속 340m니까 약 네. 1,500
km 시속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여러분이 이제 피부에 느끼시는 그러니까요, 얼마나 거는 빠르요? 여기 뉴욕에서 LA까지 바로 걸리는 시간이 3시간이면 도착을 합니다. 3시간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현재 그 파일럿이 타지 않고 지상에 앉아서 모니터를 보면서 무선 조종을 하는 원격 조종 그렇죠. 비행기요. 그런 비행기들은 이미 개발이 됐고요. 이제 그 군용 쪽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요새 자동차들 자율주행 하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자율주행 비행기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제가 말했던 그 투명 비행기는 그것도 나오나요? 그거는 투명 비행기는 아직 제가 예단을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유리창이 없고 전체가 이제 유리창처럼 밖을 볼 수 있는 그런 비행기들은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약간 신소재랑 연관이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새로운 소재 개발이 되면은 그런 것도 언젠가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이렇게 빠른 비행기면 저는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진짜 너무 저는 영국도 자주 가야 되고 막 이렇게 막 미국도 가는데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빨리 당장 개발했어야 되는 그 비행기 아닐까요? 가장 빠른 비행기? 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알아봤더니 이미 있었습니다. 한참 오래전인 1969년에 영국과 프랑스가 합작해서 개발한 초음속 비행기 콩코드인데요. 이 비행기가 처음 나왔을 당시만 해도 굉장한 이슈를 모았지만 큰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대형 비행기에는 보통 한 300명 정도 태우고 한 번에 날 수 있었는데 이 콩코드기는 고작 100명 정도밖에 태울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주 빠른 속도로 비행을 하다 보니까 일반 비행기에 비해서 연료를 5배 정도나 소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비쌌겠죠. 비쌌겠죠. 네, 일반 비행기로는 런던에서 뉴욕까지 100만 원이면 갈 수 있는데 콩코드기로는 3시간 반 만에 가는 대신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비용이 들어서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고요. 그리고 2000년에는 이륙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신뢰가 바닥을 찍게 되었죠. 그래서 2003년 10월에 콩코드 비행기는 마지막 비행을 마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비싼데 사고도 나고 그러면은 누가 타겠어요? 그러니까요. 1,000만 원인데 비즈니스는 더 비쌀 거 아니야. 그렇죠. 아, 그 와중에 또 비즈니스를 타시려고. 물론 이제 그 이 콩코드의 그 사고로 인해서 이제 신뢰가 떨어져서 이제 없어졌지만 그래도 인간은 가능한 한 빨리 그렇죠. 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까지도 이 초음속 비행기 개발에 이제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는 베이징에서 뉴욕을 2시간 만에 가는 그런 극초음속기를 이제 지금 개발 중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미국의 나사 같은 경우 초음속 비행기에 충격파가 있습니다. 소닉붐이라고 이제 음속을 돌파할 때 이 충격으로 인해서 그 막 유리창도 다 깨지고 막 이제 지상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소닉붐을 줄여주는 그러한 초음속 항공기를 개발을 하고 있고 거기에 결과로서 2021년에 상용화 예정인 그런 엑스플레인이라는 항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키드 마틴하고 이제 같이 개발을 한 건데 마하가 2.2, 즉 말해서 음속의 2.2배. 그러니까 콩코드의 1.1 하면 콩코드의 2배 속도로 이제 가는 거고 그리고 항공기 소음도 75데시벨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게 보통 75데시벨이라는 것은 우리가 들을 때 뭐 자동차 문 닫는 도지 그다음에 내가 조금 크게 하는 목소리 정도, 이 정도 목소리, 되게 조용한 거죠. 여기다가 이제 안정성이 안전까지. 보장이 된다면은 뭐 콩코드처럼 사고가 안 난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상용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이렇게 상용화될 예정인 게 지금 3년밖에 안 남았다는 사실. 그렇죠. 아침은 LA에서, 네, 점심은 LA 갈비로, 파리에서, 뭐 이렇게 파리에서. 먹는 거잖아요. 파리바게트. 자, 우리 이제 미국의 이제 항공기 제작 기술자였던 이고리 시코르스키는 항공학은 산업도 과학도 아니었다. 그것은 기적이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비행기는 이 오래전부터 우리 하늘을 알고 싶었던 인류가 만들어낸 기적 그 자체가 아닐까요? 그럼 이 다락방은 다음 주에도 좀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엿보는 재미, 다락방! 하나, 둘, 셋.
늘어. 치는 게요. 박수 소리가 커지는 것 같아요. 그죠? 옛날에 한 세 개 부딪혔는데 이거 이제 5개가 부딪히네. 경쾌하게 소리가 바뀌고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제 초음속을 이제 넘는 극초음속.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빠른 거죠. 아까 그래서 이게 이제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이라 그러는데 음속의 5배. 와, 1초에 1,500m 넘게 가는 거잖아요. 총알보다 더 빠르다고 봐야죠. 그러면